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책이 종부세까지도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매도자들도 가격을 낮출 테고 또 매수자들은 이제 저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돼야 거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둔화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락까지 가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런 공급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용산과 가천 등 알짜 부지 6만 가구 공급한 119 대책 내놓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 입지가 70%나 겹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거에 무산되었던 사업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지 지자체와 주민 반발도 거센 거는 저희가 뉴스로 보고 있죠.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나요?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제 평균적으로 착공까지는 4.6년 정도 소요된다라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돼도 이제 2030년 정도나 입주가 될 수 있는 사실 공급이라는 게 뭐 장기간의 계획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또 여러 허들이 있다라고 많은 언론에서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6만 가구가 전부 예상대로 되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이게 관련된 여러 유관 기관과 특히 서울시와의 그런 긴밀한 협조가 사전에 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시장님이 굉장히 비판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까요. 나서서 비판을 하고 계시니까 관계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재정비 쪽 특히나 뭐 신통기획이나 그렇죠. 모아타운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재정비를 뺀 이제 공공에서 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유해부지 위주로만 나오다 보니까 재정비로 해야지 이런 게 뭐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좀 반발을 하고 있긴 해서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건 필요하고 이건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는 공공의 장점이 있고 민간은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거군요. 예, 전체 뭐 비중이 높으니까 재정비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갖고 뭐 어떤 게 우위다가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둘 다 잘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아서 가장 금상첨화이기 때문에 잘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균 입주까지 4.6년 걸린다. 그래서 2030년이 정도나 돼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런 안정감을 주면 또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정부의 이런 연끌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신뢰는 시장에 사람들이 좀 받고 있나요? 아니면 이거 이번에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더 큰가요? 이거는 사실 이번에 공급 대책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윤 정권 때부터 270만 호, 뭐 300만 호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계속 제시했는데 그게 사실상 눈에 보이는 물량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급 대책에 대해서 아예 그냥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급 대책이 사실은 예전부터도 연끌에서 다 나왔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업성 부족이 문제지 정책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솔직하게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고 그나마 빨리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신축 매입 임대주택이라던가 그냥 이미 지어져 있는 것들을 매입해서 공급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단기와 중기, 장기를 좀 나눠서 단기라도 빨리 좀 보여줘서 임차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실행력이 국민으로 하여금 뭐 이렇게 숫자보다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런 기대감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작년에 시작하고 왔네요. 그때 코스피가 한 뭐 2,400, 500이었으면 코스피 5,000 얘기했을 때 아무도 될 거라고 얘기한 사람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뭐 7,000, 8,000 요즘 뭐 만도 얘기하는 시대인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의 실적 여러 가지 AI 사이클 뭐 맞물렸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시작과 증시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정책 드라이버가 큰 영향을 준 것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증시를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기대감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이렇게까지 지금 가는데 부동산도 잡는 거 아니야? 공급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없을까요? 증시에서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부동산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믿을 수 있겠죠. 일부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이 지금까지는 이제 정책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굉장히 외부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럴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안정화 이제 되면 좋겠지만 그걸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주택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게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이게 안정과 불안정을 어떤 걸 기준으로 드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뭐 가격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사실 굉장히 장기간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일부의 지역이 문제지. 근데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뭐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 사회구조나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자산가치의 굉장히 최근에 좀 급변화,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되게 자연스러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현상이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사실 잘 먹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차치하고 다른 전체적인 거 봤을 때는 그래도 안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래에 이제 공급이 계속해서 좀 부족하니까 그것들을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임대차 관련된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좀 공급이 돼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서울의 적정 수요가 연간 약 4.6만 가구인데 올해 입주 물량 그 10분의 1 수준이라는데 이게 당장의 공급난을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지, 공급 부족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정비사업 완화로도 해결할 수 없죠. 이게 입주 물량은 실시가 아니고 공급 정책은 뭐 3, 4년, 5년 뭐 이후의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게 되려면 사실 2023년 뭐 이때 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신축 부족에 대한 것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신축 선호하는 아파트의 물량이 부족한 거지 사실은 구축이나 뭐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먼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는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때 되면 4만 가구 나오고 이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인구가 지금은 서울이 세대수가 계속 분화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노릇이고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울에서도 지금도 사실 강남 3구, 용산구 이런 뭐 여의도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서 뭐 2021년만 해도 돌려받는 금액이 3, 4억이었던 뭐 노원구 이런 지역이 이제는 분담금이 7억이 나온다고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동의를 당연히 조합원은 못할 테고 그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분담금은 더 높아질 텐데 이제 따박따박 뭐 4만 가구씩 나오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요. 이게 그냥 두더라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다시 입지로 돌아오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입지 플러스 신축 대단지 이런 게 키워드라면 입지로 수렴되는 시대가 다시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축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만 있기보다는 입지가 좋은 곳들의 구축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산과 가천과 태릉 등 핵심 입지 내세웠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5년에서 7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던데 그 사이 발생한 공급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메울 수 없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은 사람들이 정말 가장 선호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집인 거잖아요. 네, 핵심지죠. 예.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만한 수요는 사실상 뭐 거의 그걸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의 차선책을 선택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들은 아파트가 아닌 거고 거기에 이미 원하는 아파트가 있는 곳은 뭐 30억 이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럴 만한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 차선책을 선택하는 분위기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원님의 이제 결론부터 여쭤보고 다시 가정을 여쭤보면 올해 서울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가격 예측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지난해에는 뭐 역대 거의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을 만큼 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상승폭이 좀 더 둔화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책이 세금까지 뭐 종부세까지도 강화된다라고 한다면 매도자들도 가격을 낮출 테고 또 매수자들은 이제 저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돼야 거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는 둔화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락까지 가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커 보여요. 그 공급이 그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팩트라기보다는 그걸로 인한 심리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더 많이 오를 거야. 그냥 두면, 버티면 오를 거야. 그런 매도자들의 심리들이 있고 또 매수자들도 지금보다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하락하기는 좀 쉽지 않고 지난해와의 차이점은 지난해는 그 핵심지들 위주로 거래도 많이 되고 그렇죠. 가격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핵심지보다는 중저가들이 핵심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 지역들이 매입하기도 이제 용이한 정책적인 환경도 있기 때문에 중저가 지역들 위주로는 가격이 좀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락까지 힘든 이유는 어쨌든 두 가지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걸로 인한 사람들의 투자 심리 이 두 개가 가장 큰 축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세 말씀 안 드렸는데 전세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큰 고민이실 거거든요.
되면요. 전셋값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또 월세로 전환되면서 그동안 되지 않았던 매월 들어가는 주거비가 커질 수는 있어서, 그게 사실 월급이 안 올라가는 상황에 비용 부담이 크면 그게 또 이제 주택 수요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중저가 위주로 그래도 거래를 늘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전월세 시장은 이제 매매보다도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정말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증시에서는 그게 먹히지만 부동산에서는 그게 먹히는데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는 게, 부동산 어쨌든 시차가 굉장히 뭐 착공하고 입주까지 하는데 뭐 3, 4년이 걸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일까요? 시차 플러스 비용이죠. 비용. 주식은 사실 거래 비용이 거의 들진 않지만, 그렇죠. 주택은 거래 비용도 들고 환금성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주식은 내가 조금만 뭐 가격 낮추면 팔리지만, 사실 주택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이 해도 그게 실제 먹히는 데는 시차가 걸릴 수밖에 없고, 어쨌든 아예 반대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전세가 또 한 축이라고 얘기해 주셔서,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이 7억 원이 육박하며 30개월 연속 상승 중인데,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들었는데, 제가 그 핵심 원인은 뭘까요? 일단은 그 매매값이 지난해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세는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매매에 따르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게 신규 계약을 하는 시점에 수요가 뒷받쳐 준다면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입지가 좀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지역, 특히 학군지 이런 데들은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요. 특히 이제 전세 보증금 한꺼번에 못 올리면은 이제 월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되게 달리 봐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지방은 미분양도 지금 아직까지 6만 가구 정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이 그렇게까지 미분양이면 당연히 전세 시장은 가격이 계속해서 뭐 보합세나 뭐 하락세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봐야 되고, 서울 안에서도 학군지와 뭐 비학군지, 도심지와 뭐 외곽 지역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럼 지방 얘기여서, 지방 부동산 시장 고사 직전이라는 경고가 있던데, 수도권과 양극 개선 가능한 영역인가? 부산은 뭐 좀 다르다고 듣긴 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장기간 계속해서 하락세 보이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지역별로 조금씩 이제 뭐 0 정도 아니면 조금 상승, 뭐 이 정도로 회복되는 분위기긴 합니다. 그게 뭐 건강하게 회복됐다기보다는요,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한 8, 9월까지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간 하락을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떨어질 대로 떨어진 거죠.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군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신축 공급이 좀 부족했던 울산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은 이제 그냥 실수요자들의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산은 나름 굉장히 좀 호재가 있어요. 부산에 그 북한 개발이라던가, 그리고 거기도 정비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가격이 조금 상승하고 있고, 반면에 대구나 뭐 경북 이런 지역들은 대구는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공급이 좀 과다 공급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늘지 않으니까 그 수요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공급이 더 적어지거나 없으면 오히려 회복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개발 호재가 있을 때 회복하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강주나 뭐 대전, 세종은요? 대전, 세종 같은 경우도, 그 세종은 워낙 변동성이 많은 지역이니까 그냥 대전만 말씀드리면, 대전도 공급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지금 회복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더딘 편이고, 광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공급이 좀 거기도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선 조금씩 회복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세종은 계속 많이 가격이 하락하다가 선거 때 잠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 뭐 이렇게 국회랑 다 이전한다고 해서. 최근엔 또 그게 뭐 말이 많이 나오지 않고 다시 좀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좀 보합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전세로 다시 돌아와서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로 인해 이른바 갭 투자 차단 단계 전세 매물 장기 현상을 얼마나 가속화시키고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공감하시나요? 지역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학군지나 뭐 선호하는 지역 이런 데들은 거주지를 옮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다들 원하는 지역이니까 똘똘한 한 채, 마지막 한 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투어제 때문에 또 거기를
집을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사지를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다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데는 뭐 매수든 아니면 임차인이든 수요가 너무 많고 그 공급은 부족하니까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들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외곽이나 좀 비인기 지역 같은 경우들은 그나마 그래도 원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시장은 좀 전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저도 한번 겪어보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네. 생각했던 건데 그 통계 전체적인 통계 자체가 급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전세난 같은 것들은 사실 2022년도 하반기 뭐 이럴 때 금리가 갑자기 뭐 3배 가까이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정말 비상 상황이 아닐 때는 좀 천천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별적으로 신규 계약하는 기간이 다 좀 다르고 그 상황이 됐을 때도 뭐 이동이라던가 뭐 비아파트로 옮기거나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뭐 보증금을 높여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그냥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통계가 다르게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전세난이 오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마 개별적으로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이제 전체라기보다는 똘똘한 입지 쪽에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올해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작년보다 48%가 줄어들고 전세가 폭등과 매매가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인지랑 또 신규 공급이 그럼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죠? 신규 입주 물량이 대단지로 나오고 거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되고 하면 그게 대량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가장 가성비 좋은 전셋집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니까요. 네, 지금 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한다면 입지를 원하면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속도가 나지 않는 그런 데들이 입지 대비 가성비가 좋잖아요. 건물은 오래됐으니까 전셋값이 굉장히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신축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구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비아파트 쪽은 이제 전세금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월세금이 좀 많이 올랐지.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쪽을 좀 그런 리스크를 해지하고 들어가거나 하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세가 상승은 결국 매매 가격을 밀어올리는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대출 문턱에 맞게 거래 절벽이 심화될까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상승하면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지지대 역할을 한다. 이건 사실 예전에 서울이 전세가율이 뭐 60%, 70% 이상 됐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낮아서 이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요? 네, 너무 커요. 지금 뭐 전체 평균도 50%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초고가일수록 더 이렇게 낮고요, 비중이. 그래서 전세금을 활용해서 또 갭 투자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전세값이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활용해서 그 집을 살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게 뭐 아예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많은 영향을 주기에는 좀 쉽지 않은 가격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전세 자금 대출 규제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전세 가격 대출은 규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정부든 이렇게 전세값이 사실 서민들한테는 그 가격 대비해서 내가 가진 돈에 대비해서 대출을 활용해서 원하는 집에 거주할 수 있으니까 장점도 있지만 사실 정부의 정책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도 안 될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전세가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세를 계속 월세화 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집값이 안 잡힌다면 전세 대출을 아예 가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은 일부가 지금은 다주택자의 이자 비용 일부만 DSR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많이 포함시킨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점점 줄일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세 대출이 지금 80% 이렇게 나올 때보다는 전세값이 조정될 여지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또 지금 갭 투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 때문에 매매값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세 월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서민들의 이 주거비 부담 급증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월세를 가고 있는데 이 부담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월세가 뭐 대학생들 많이 거주하는 곳들도 싸도 50만 원, 웬만한 데는 막 8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고 있던데요. 사실 이거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또 월세가 관리비 쪽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부담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차 입법만 적용
적용된다면 당분간 임차 시장이 불안하다 했을 때 갱신권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규 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4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는 건데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씩 막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좀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있고요. 정부에서 뭔가 월세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그 부담을 일부러 환급해주는 방식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것도 뭐 월급쟁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근로소득자한테만 줬던 이런 혜택들을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업자분들한테도 좀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